네, 이게 상당히 급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명절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학정을 짓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홍보를 시작해서 딱 일주일 만에 오늘 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한 것 치고는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 검찰 개혁이란 예를 들면 숙제가 급박하게 또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그냥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한데 생생한 음성으로 인사를 갖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황운하 차장님부터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경찰청장 황운하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긴급하게 마련한 이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 멀리 서울에서 한 걸음에 와주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요. 그래서 목이 자꾸 몇 마디 얘기하다가 목이 자꾸 걸리고 이렇게 해서 종종 물을 마시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님께 역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일정이 많으실 텐데 만사 제끼고 갑자기 준비된 이 토론회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경찰청장으로 일하기 전에 그 전에 경찰청에서 수사구조개혁단장 일을 했었고 또 총경 때는 수사구조개혁팀장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구조개혁과 검찰개혁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거든요. 그래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최근 작금의 상황을 보면 몹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권연대에서 일하는 오창익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인권운동하는 사람하고 경찰관하고 이렇게 앉아서 토크쇼 하는 게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 황운하 청장님은 뭐 대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열려 있는 분이고 깨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뭔지를 골똘히 생각하시고 또 많은 경우 용감하게 목소리도 내고 오셨고요. 그래서 현직 공무원을 제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하여튼 황 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대전 충남 인권연대 오마이뉴스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급하게 된 이유는 두 분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일정 잡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몇 번의 트라이를 거쳐가지고 10월 초 중순인데 도저히 입장이 안 잡혀서 그럼 차라리 그냥 일주일 후에 하자 두 분 다 돼서 급하게 이게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오세영 국장님께서 이제 좀 두 분의 인연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 두 분이 서로 간에 특별한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데 인연이 있다면 왜 이 경찰과 인권운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크호스트를 할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 서울 사람이고 대전 분이시고 죄송합니다. 안 웃겼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황운하 청장님을 뵌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는데 아마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때였나요? 99년쯤 20년 전쯤인데 예전에는 검찰청에 경찰관들이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들 심부름 같은 걸 했습니다. 수사 활동 물론 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던 경찰관들은 복귀해야 된다 해서 뭐 전국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성동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직원들을 복귀시켰죠. 검찰에서는 이게 정말 도발로 여겨지고 가방이나 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감히 뭐 근데 그때 아마 경찰대 동문회장인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고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아는 경찰들이 다 노덕술, 이근한 이렇게만 갔는데 그래서 황운하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로 옮기셨죠.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하실 때 2000년, 200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용산경찰서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불쑥 제가 들어가요. 형사과장실에. 그래서 당신이 황운하냐? 뭐 이러면서 명함을 건네고 대화를 나누고요.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하는 단체는 인권연대인데 그럼 우리하고 같이 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 그때는 독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뭐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고 그때 제 기억에는 나중에 서울시 교육감 된 광노현 교수, 뭐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또 경찰대 출신의 경찰 간부들 몇 명이서 지난 만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자주 뵀습니다. 2003년에 경찰 혁신위원회 하면서도 뵙고 2004년 5년에 최초로 자문기구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 문재희 조국 교수와 함께 그때도 뵙고 뭐 최근에 경찰 개혁위원회에서도 뵙고 여러 차례 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뵐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경찰에서 뭐 와서 강의라도 해봐라 이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경찰서에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야, 그래도 의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까지 뵙고 또 존경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20년 됐습니다. 벌써. 아까 1999년에 제가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하면서 검찰에 파견 나가 있던 형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이 이제 크게 이슈화 이제 되면서 그때 아마 그 처음으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한다, 뭐 대립을 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과 검찰을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대립, 갈등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그 상하 관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 있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철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당시 검찰에서 뭐 좀 막말로 표현하면은 까불고 있네 이런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되나 봐라. 어림도 없지 이랬는데 실제로 됐거든요. 저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철수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이 검찰의 예상 가능한 협박, 뭐 예상 가능한 어떤 저의 상사에 대한 괴롭힘, 저의 부하들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내가 넘어서겠다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온갖 회유 협박에도 제가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철수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에서 경찰의 반란 이런 제목으로 저는 그것이 몹시 부적절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은 그랬습니다. 경찰이 반란 일으킨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요즘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 요즘 검찰은 정말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좀 초법적인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경찰이
철수시켰다고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온 일을 반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왜곡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우리 사회의 많은 부조리와 모순점, 불평등,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고민하면서 조금씩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가 바로 인권연대였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요. 또 뭐 공동의 그 타겟가 있잖아요. 공동의 타겟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인권단체와 경찰은 긴장 관계가 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계속 감시, 인권의 마인드로 경찰의 활동을 감시 견제해야 하고, 이 경찰은 속성상 인권 침해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인권 침해적인 그런 활동을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권의 마인드로 바라보면서 인권 혹시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그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로 그 긴장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떤 국가의 개혁, 사회의 개혁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동의 관심사 또는 뭐 공동의 타겟가 있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적의 적은 동지가 된 거죠. 적의 적. 오 국장님에게도 검찰은 적일 수 있고 검찰의 적이 저잖아요. 적의 적이니까 동지가 되죠. 저도 검찰이 저에게 적일 수 있고 또 검찰에게 오 국장님이 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가 된 그런 그 좀 관계처럼 한 20년 동안 그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동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전혀 듣지 못할 얘기에 적의 적 그리고 경찰과 인권운동가의 우정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듣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인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그 토크콘서트 주제에 맞는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어떤 조직인지, 뭐 예를 들면 조직 현황이라든지 타 부서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개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입니다. 조직 위상은 이렇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검찰청이. 근데 저희가 이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10년 전에 쓰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몸통이고 검찰은 꼬리여야 하는데 조직 위상은 실제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 또는 법무 개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법무부 문민화. 검사가 아닌 자들이 법무행정을 좀 하도록 하자. 법무부라는 게 교정도 있고요. 소년보호, 외국인 보호, 또 인권정책도 있는데 아니 검사들이 그런 것에 다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죠. 수사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 조직부터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막강한 조직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정권이든지 우리가 지금 5년마다 대통령을 한 번씩 뽑지 않습니까? 정권 초 한 2년, 3년 기간 동안의 대통령, 그러니까 임기 초반의 대통령 권력 빼고는 검찰 권력이 가장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가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데 보통 대통령 임기 전환점 돌면서부터 검찰이 준동을 시작하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도 어떤 끔찍한 사태도 있었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임기 후반부에서는 뭐 검찰의 힘이 압도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선출 권력인데 아무 선출도 안 했고 뭐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은 관료 집단에 불과한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국가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전 중요한 두 개의 기능이 상 주고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쥐레 제거하다가 다친 군인은 정말 잘 모셔야 되고 치료도 잘 해드려야죠. 그렇죠? 유공자도 잘 모시고 이런 상 주는 기능을 잘 해야 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는 벌 주는 기능도 잘 해야 되는데 벌 주는 기능 이걸 국가 형벌권이라고 하는데 국가 형벌권은 사실 국가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수단이야 군대가 있겠죠. 뭐 탱크도 있고 뭐 전투기도 있지만 일상적인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또 강력한 무기가 국가 형벌권인데 이 형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형사사법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그다음 수사한 결과를 기소, 재판에 붙이는 것,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재판의 결과로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가 온통 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그 국가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검찰이라는 조직이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권한을 그것도 국민이 준 거니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쓰면 정말 좋겠는데 청중들께서 또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적도 있지만 중요한 사건, 중요한 때일수록 오로지 검찰만을 위해서 검찰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죠. 검찰 권력도 위임해줬고 검찰 비용도 국민들이 내고 그리고 검찰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라는 구조인데 민주사회는 거꾸로 비용만 내고 권한은 줬는데 그 권한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단호한 시민적 그 단죄랄까요?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과제고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촛불 집회가 막 끝나갈 때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럴 때쯤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뭐냐 하니까 90% 정도의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일 관계도 터지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잘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가장 먼저 좀 인식해야 할 것이 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죠.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 입법에 관해서는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의 각 부를 통할하도록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대통령은 각부 장관을 임명해서 그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서 국민들의 위임된 주권대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입니다.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 될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지명했을 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때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이 행사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달라?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은 검찰의 권한이
그러니까 야당 일각에서나 검찰에서 검찰 개혁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를 중립성 보장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립성을 보장해 놓으면 참여정부 때 우리는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로 중립성을 보장해 놓으니까 검찰이 어떻겠습니까? 검찰은 결국 자기 조직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멋대로 수사를 통해서 검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검찰을 통제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정권에 들어서니까 그 밑에 납작 엎드렸어요. 또 중립성을 보장해 주면은 제멋대로 날뛰어서 검찰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검찰의 그 조직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의 일개,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그렇게 검찰의 조직을 그렇게 설계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법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부와 대통령과 국회에는 국민들이 선출했지만 사법부는 국민들이 선출한 적 없습니다. 맡긴 적 없습니다. 주권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재판, 기소를 누가 합니까? 배심이 합니다. 배심이. 국민들이 합니다. 배심이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어디에서 권한을 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자신의 그 주관적인 판단대로 멋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또 덮을 건 덮고 수사할 건 막 파고 이것은 이제 명백한 이제 수사권 남용이고 이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사인 장관이고 장관을 관리 감독하는 대통령이죠. 또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통제해 줘야 됩니다. 이 중립성, 독립성,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대상이 장관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수사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부패 비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꺾이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지 예전에 뭐 할 때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고 가족에게 집중된 일을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나중에 다른 말씀 나올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려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으로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뭐 부패를 했다거나 뭐 돈을 어떻게 했다거나 했고 그게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간에는 야 우리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되는 거야, 조국 딸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누가 검증 대상이야? 야 최원서 법무부 장관 진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씨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또 되게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정치 작용이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오만불손하다는 거죠. 예, 저도 좀 덧붙이자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고 그건 다 찬반 양론에 다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한편에 찬성 입장에 서 있거나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해당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국 장관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곧바로 검찰의 수사에 착수하고 이런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인 이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일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는 제가 사회를 못 볼 것 같아서 잽싸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그
우리가 뭐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토크 콘서트 형식을 취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최대한 좀 많이 듣는 형식을 좀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싸움의 기술이라는 살벌한 이름인데 또 형식은 토크 콘서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하우나 청장님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만나뵌 적은 있지만 잘 몰라서 이렇게 했더니만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전 출신이고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또 그리고 대전에서 이게 지금 청장하고 계시지만 또 몇 번 예를 들면 청장이 아닌 경찰서장으로도 근무를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여성 시민단체들이 워낙 또 좋아하신 일 있죠. 예. 집창촌을 갖다가 유천동 집창촌을 갖다가 없애는데 그때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해오신 일이죠. 근데 또 검색하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20대부터 수사권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20대부터 그러니까 경찰 하면서부터 수사권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지금까지 이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선봉에 서서 해오고 계신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검찰하고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악연이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경찰대학에 못 모르고 경찰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경찰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있는 다음 해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학 입학하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다 이른바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경찰대학을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내가 경찰 조직을 민주화시킨다면 이것도 민주화에 크게 내가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생각 하나로 경찰대학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학 생활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차례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대학에서 잘 그만두기 안 했습니다. 잘. 그래서 시험에 백지를 내도 자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학년, 2학년 때 막 백지 내가지고 꼴찌를 했는데도 안 잘라가지고 1, 2학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서 이제 내가 경찰대학을 이대로 졸업해서 경찰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더라고. 그때 고민 끝에 내가 경찰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경찰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경찰 조직이 조직으로서 갖는 수건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잠시 물 좀.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 결과 이제 제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가 경찰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경찰이 정치 권력의 주구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불신을 받더라.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경찰이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된다. 이건 경찰 조직의 이제 자존, 위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죠.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수사권 독립이다. 세 번째는 이제 경찰의 기구의 문제인데 기구라는 것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였는데 선거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치안본부라는 조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절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안 된다. 적어도 외청으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즉 경찰청 또는 경찰위원회 또는 뭐 경찰부, 뭐 치안부, 치안처 어쩌고 이런 그 별도로 기구가 독립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뛴다면 그러면 내가 경찰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20대 때 그 목표를 세운 거죠. 그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수사권 독립이었고 그것을 그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저의 뭐 경찰로서의 꿈이라고 어디다가 써낸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있던 어떤 분이 20년이 지난
2005년에 저를 주시더라고요. 돌려주시면서 당신이 경찰대학 4학년 때 이 목표를 3가지 이렇게 세웠다고 써낸 거 있는데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아직도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준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3가지 목표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이제 목표로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그때는 제가 못 모르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경찰관으로서 일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너무 굴종적인 관계더라고요. 이거는 경찰이 도저히 자존심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물론 경찰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약점이라는 것은 많은 경찰관들이 그 당시 80년대 부패한 경찰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검사는 부패 안 했습니까? 검사는 훨씬 더 부패했어요. 그렇지만 경찰은 검사들의 밥이었어요. 걸리면 다 걸리는,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까불면 죽인다 이러면서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라는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수사권 독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지휘권을 무기로 경찰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제대로 된 어떤 봉사 서비스를 할 수 있겠냐죠. 자존이 없는 경찰이 무슨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게 정상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는 경찰이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하면서 그걸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것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문제다. 시대의 문제다. 시대적인 과제다. 검찰이 어느덧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려서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적 과제는 제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35년째 이제 수사권 독립이다, 뭐 검찰 개혁이다, 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면으로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20대 때 가졌던 그 어떤 그 의지를 갖다 지금까지 계속 실천해 오시는 건 대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뭐라고 35년간이나 이게 안 되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따님 문제만 가지고도 장관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 그 백지로 시험 지냈는데 나중에 혹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검찰 하듯이 하면은 예. 백지 시험 내는데 그때 퇴교 안 시킨 당시 그 경찰대학 관계자들 직무유기다 하면 수사할 것 같아요. 예. 언뜻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가 좀 오창익 국장님 쓰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좀 번갈아서 그걸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께 이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언급하셨듯이 검찰의 어떤 힘이 정말 그 유학독존식으로 막강하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하고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타 국가에 비하면 뭐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엄청난 권력과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이 권한을 좀 외국과 좀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좀 이게 개혁 방안도 조금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황 청장님이 배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한국 전쟁도 겪고 그래서 인민 재판은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로 생각하지만 재판권도 국민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는 배심 또는 참심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은 그것도 아닌 뭐 시민 참여 재판이라는 뭐 약간 짝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권한인 게 죄가 없는 사람도 일단 잡아다 놓고 재판에 붙이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법정에 다니고 또 자기 운명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게 개인으로서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 배심이라는 게 있어요. 대배심이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검찰권에 대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본은 약간 다르긴 한데 검찰 심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에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용위원회, 관변위원회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친한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는 외국처럼 시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런 그 실효성이 없는 짝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실제 권한과 상관없이 이 행해지는 행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도소에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간다는 게 방문 자주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정문 앞에서 신분증 바꾸고 이제 뭐 증검사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정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갈 때 되면 그 경찰관들이 와 있는 걸 참 많이 봐요. 경찰관들이 수사 접견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뭐 다른 범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와서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구속된 사람 부릅니다. 자기 방으로. 경찰관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는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법률적 근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센 존재이니까 내가 어떻게 구치소까지 가 이런 태도예요. 깡패죠. 근데 구속된 사람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서 특별한 판단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이 사람을 검찰청에 데려가려고 하면 교도관들이 여러 명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수갑을 채워야 되고 포승도 합니다.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 있죠. 그리고 호송차도 불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되고 물론 비용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검사님께. 근데 이건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그런 대접을 바라지도 않고 알아서 자기들이 구치소에 와서 조사해요.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검찰이 힘을 쓰고 있는 대목들이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뜩이나 막강한 권한인데 그 막강한 권한을 누구를 위해서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어로 비둘기 태운다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데리고 옵니다. 검찰청에. 그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복도 같은 데나 그냥 대기실에 앉혀놔요. 하루 종일. 그럼 구치소에 있으면 운동도 나갈 수 있거든요. 구치소에 있으면 면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꽉 막힌 곳에 제한된 곳에 불러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축되죠. 그러면 검사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고문이거든요. 사실상 가혹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건 정말 지시로 단박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시에서 절대로 앞으로 수사 목적으로 검찰청에 데려다 주지 마라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정말 그 망신도 망인 당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멋진 지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디테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조금 더 보태면은 우리나라 검찰제도 설명할 때 유례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유례가 없는. 여기서 유례는 이제 역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유례 이런 유례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오지 않았던 그런 유례가 아니고 유사한 입법례 이거를 이제 유례라고 합니다. 유사한 예.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그럼 왜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이렇게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검찰 제도가 됐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불행한 그 식민 지배 역사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당시 이제
일본은 이제 전쟁을 수행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인 일본도 천황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했어요. 경찰도 권력이 굉장히 셌고, 검찰은 더 셌고, 또 군인도 굉장히 세고, 한 그 모든 권력을 천황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운영했는데, 식민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은 특히 더 검찰에게 권력을 다 몰아주고, 그렇지만 경찰도 또 권력을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뭐 영장 없이 잡아다가 막 뭐 가둬둘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우위경제라고 해서 경찰을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불량해 보여 하면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있고, 이렇게 그 권한 남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패전 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메가더 장군이 미 군정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이 검찰이 수사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완전히 반한다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려고 그랬어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거다. 검사는 이 수사 업무에 관여하면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분권이거든요. 분권. 권력을 쪼갠다 이거죠. 권력을 쪼개서 아무도 권력 남용할 수 없어야 국민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면은 국민이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요. 뭐 많이 들어보신 말이지만 지금도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한 경구가 되는 말인데, 18세기 1800년대죠. 1800년대 활동했던 존 액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이제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 존 액튼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 권력, 즉 센 권력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다 이겁니다. 센 권력은 절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센 권력이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꾸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 때 그 이후에 정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이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지금과 같은 제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근대적인 형사사법제도라고 하면서 이식이 됐는데, 일본은 메가더가 군정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없애서, 그래서 이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물론 완전한 분리는 안 됐지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분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안 되면서 이제 조만간 좀 되겠지. 왜냐하면 친일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친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곧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다가 그 사이에 검찰이 이제 기득권으로 자기 자리를 꽉 그 공고히 하고 나니까 뺏기기 싫은 거예요. 원래 가져서는 안 될 걸 잠시 갖고 있어 했는데 이제 내 건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야. 이렇게 때를 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지금 벌써 그 조국 광복 후에 우리 처음에 그 형사소법 만들고 나서 지금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찰이 떼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야. 원래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유사한 입법례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정말 기형적인 검찰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국민들께서는 더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도 잡아놓고 권력자도 잡아놓고 하니까 대리만족을 느끼고 통쾌해요. 그리고 가끔 그 정의로운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1년 내내 재벌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 나라는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패해서 그런가요? 더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부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맨날 재벌 잡아놓고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잡아놨으면 나라가 깨끗해졌어야 돼요. 검찰은 점점 더 많이 잡아들이려고 그래요. 즉 검찰의 수사권은 나라를 정의롭게 하기 위한 수사권 행사가 아니다.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좀 고상하지 못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 수사권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어느 특정 재벌을 수사를 한다.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풀립니다. 다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일단 재벌이 가서 막 그 검찰한테 붙잡혀 가니까 평소 재벌한테 뭔가 위화감을 느끼던 국민들은 통쾌해요. 아, 검찰이 뭐 막 정의로운 수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다고 나라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재벌 이 지배 구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 권력만 강화되는 겁니다. 검찰 권력이 그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싹 전개해요. 그래서 막 이미 그 재벌, 그 정치인, 어떤 고위 관료는 이미 죽어버려요. 이미 완전히 천하에 몹쓸 사람이 돼 있어버려요. 그래서 검찰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검찰에 뭐 꽃을 배달하니 떡을 배달하니 이렇게 만들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뭐 사실 죽여놓고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다 죽여놓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개인의 인권 침해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검찰 권력만 강해집니다. 정말 단죄받아야 할 사람이 단죄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만 강해집니다. 이걸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 국민들도 때로는 정치 권력들도 지금 상대방 쪽을 검찰이 막 이렇게 하면은 정의롭다 하고 자기 쪽을 향하면은 이제 뭐 그 부당하다 그러고 검찰의 권력이 센 권력인 이상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승자는 검찰뿐에 없습니다. 검찰만 승자로 남습니다.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 그 관련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하다가 구색 맞추기 이쪽도 좀 하고 그 사이에 검찰만 승자로 남습니다. 양쪽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국민 모두가 검찰의 밥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제 또 많이 오해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경찰은 잘할 수 있어? 경찰이 잘해서 경찰이 그걸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그걸 대신할 생각도 없고 저는 대신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경찰이 대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에 가져서는 안 되는 수사권은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검찰이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부패 이런 거 어떻게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냐?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무서운 수사권이 어디 한 군데도 있어야 되지 않냐?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수사기관은 여러 쪼개면 돼요. 공수처도 만들고 뭐 금감위도 하라고 그러고 뭐 경찰도 조금 하라고 그러고 국세청도 조금 하라고 그러고 전부 쪼개면 됩니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독립된 법집행기관이 500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나라는 다 이렇게 쪼개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 수사를 하면 엄청 세요. 국회가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도 검찰이 오라고 하면 다 와요. 누가 불러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검찰이 와서 그 수사하면 다 불어요.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어요. 거짓말까지 해요. 검찰이 요구하는데 다 해요. 왜냐하면 검찰한테 협조 안 하면 뭔가 큰 불이익을 볼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뭐 잘못 엮일 것 같고 하니까 잔뜩 겁먹고 있어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찰 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프랑스 혁명 직후에 나온 제도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 시민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왕정 국가가 붕괴되고 이른바 앙시eng 레짐이 붕괴되고 이제 근대 시민 사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이 혼자 다 하던 재판을 재판하는 법관 따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전에는 재판도 넘기는 것도 왕이고 재판도 왕이 했지만 재판하는 사람 따로 넘기는 사람 따로 이랬어요. 넘기는 사람 따로 분리한 것이 이게 검사입니다. 재판에 넘기는 사람. 근데 이 재판에 넘기는 사람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것이냐를 가지고 프랑스 혁명 직후에 논란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결론은 공소하는 사람, 공소를 제기한 사람, 즉 재판을 넘긴 사람 말이죠. 공소관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내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도시의 독재자가 될 것이다.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그 독재자에게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200년 전에. 그게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킹이란 영화에서 그런 거 우리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뭐 제보를 수사한다, 정치인 수사한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강한 권력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맛볼지 몰라요. 그건 착시 현상입니다. 작아진 권력, 견제받는 권력일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정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강 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제가 제 걱정이 좀 기우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김어준 씨가 한겨레 한이 TV 진행을 할 때 천정배 법무장관을 이렇게 데려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천정배 장관을 김어준 씨가 평가하는데 유시민 장관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김어준 씨가 천정배 전 장관을 이제 평가할 때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재미없이 하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러실까봐 제가 이랬는데 상당히 제 걱정이 기우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질문자들께 드릴 저희 선물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뭐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딱 한 조직 검찰 조직만 자기가 힘을 키워서 그대 괴물로 계속 가고 있더라. 자기 정식을 해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목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고요. 이제 좀 이제 이 검찰의 현실이 어떤 건지 왜 이제 수사권 독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당인 그 여당에서도 평가가 좀 나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평가를 갖다가 일단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 총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언급을 좀 하셔가지고 오 국장님 하시고 좀 보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수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근데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법안 올라와 있는데 저는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오죽하면 공수처 같은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그 공수처 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사 활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국가 조직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겠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걸 다 반대하나 싶긴 한데 지금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대로 하면 진전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휘권 없고 그다음에 진전은 맞는데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엄격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일체하지 않는 국가기소청이 돼야 됩니다.
기소만 하더라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수사를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걸 재판에 붙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가져오든 아까 뭐 여러 특별사법경찰도 있고 국세청에서 가져오든 뭐 누가 가져오든 간에 수사물을 송치 받아서 기소할지 말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준사법적 역할인데 검찰이 그렇게 잘난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에 집중해라. 수사는 경찰을 비롯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대전광역시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수사권들이 주어지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제 수사권 조정안 뭐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법률안이 돼가지고 뭐 통과될지도 사실 모르지만 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자칫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국민적 심판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검찰은 누가 뭐래도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누가 뭐래도 물론 뭐 교통안전도 합니다만 수사하는 기관으로 엄격하게 권한이 분리돼 있고 상호 견제하고 또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는 기관이 될 때 그런 위상을 가질 때 형사사법이 민주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소요소에 시민적 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넣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건 이해는 되나 기왕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또 수십 년 이상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로는 지금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사권 조정대로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요. 특수수사 등이거든요. 등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나 갖다 붙이면 다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마음대로 검찰권을 쓰고 싶을 때 이를테면 정권 초기에는 뭐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체 수사에서 한 98%, 99%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1, 2% 수사가 진짜 배기 수사거든요. 특수수사 등. 검찰 수사도 그대로 하고 있고 검찰이 막강한 기소권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진지한 논의를 국민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번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이제 오 국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수사권 조정 법안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거든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이른바 수사 기속 분리죠. 검찰을 공소 전종 기관으로 이렇게 재설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번에 그 박상기 법무장관이 퇴임하면서 본인이 퇴임하면서 그 말씀을 남겼어요. 저는 뭐 현직 계실 때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퇴임하면서 그 무슨 뭐 그런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저도 몹시 아쉽긴 한데 그분이 퇴임하면서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장관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 검찰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한 건 그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국제사회 기준이에요. 그게 이른바 권력분리,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원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는 거죠. 형사사법제도가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제도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사사법제도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 요인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위협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사만능주의예요. 수사만능주의, 형벌만능주의. 사실 형사사법제도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적인 수단이 먼저 동원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형사적인 접근이 우선 고려해야 돼요. 비형사적으로 해결하고 또는 국회의 토론, 합의, 공론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되지 불쑥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그림이 이 미술가가 이 그림이 뭐 위작인지 아닌지 검찰이 판단해달라고 검찰한테 고발해요. 소설가가 쓴 어떤 작품이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 검찰 보고 판단해달라고. 이런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또 검찰이 그것을 이게 수사권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검찰이 그러면 수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걸 얼씨구나 잘 걸렸다고 또 수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70년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었습니까? 중앙정보부가 있어요. 중앙정보부. 70년대 중앙정보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 중앙정부에 붙잡혀가서 다 두들겨 맞고도 정치인이든 뭐 공무원이든 두들겨 맞고도 아무도 밖에 나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는 사람 들어있지만 얘기해봐야 아무 반향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기사 한 줄 안 나와요. 기사 쓰면은 신문사 사주가 잡혀가서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초법적으로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80년대 이른바 군부 독재 시대 때 보안사가 그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군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90년대 중앙정보부와 군인들이 다 빠지고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검찰이 살짝 비집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검찰이 함부로 수사하려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니까 함부로 날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수사권을 지금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민주화 이후에 이게 정치인들이 검찰을 이용했거든요. 검찰이 센 수사권이 있으니까 검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데 활용을 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데 예를 들어서 YS 정부가 출범해서 박철원 쪽을 죽이는데 검찰 수사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뭐 국민들의 지지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한 일이긴 했지만 이른바 또 당연히 단죄도 해야 되지만 전두환 노태우라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어요. 정부권이 시켜서 한 일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아, 우리는 전직 대통령 집어넣을 수 있구나. 국민들이 막 지지해주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 되니까 국민들 지지를 얻고 이제 대통령 아들도 감옥에 넣었어요. 누구죠? 김현철. 김현철 감옥에 넣었어요. 뭐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면서 수사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수사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이 굉장히 후진적인 형사사법제도가 아주 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사사법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비형사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된다. 형사사법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느 기관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른바 국민들의 참여가 들어 있어야 된다. 참여. 우리가 직접 뽑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직접 뽑죠. 검사들 뽑죠. 그래서 직접 뽑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직접 뽑지 못하더라도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그나마 좀 보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권력은 한 기관에 틀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그 수사 만능주의에 빠진 검찰이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지금 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들어요. 이게 확신범 아닌가? 우리가 수사하면 그게 정의고 공정이지.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지. 우리가 대통령들도 다 잡아놓고 뭐 이게 그 가짜인지 뭐 표절인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대통령이 지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우리가 수사해서 낙마시킬 수 있지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황 청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아니라 무슨 헌법학자, 헌법운동가 같아요. 그렇죠. 다 이게 헌법 원리들이죠. 저는 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지켜보실 우리 동료 시민단체 분들에게도 호소하는데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극도로 자제해야 될 일이다. 저희 단체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건 참 많이 당해봤는데 뭐 칼럼만 썼다 하면 고소하시고 막 네, 그래서 조사 받으러는 많이 다녀봤는데 왜냐하면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거든요. 최후의 수단인 국가형벌권이 검찰에 의해서 과감한 선제 공격의 수단으로 전면화된 겁니다. 정치도 실종돼 버렸고요. 아니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냐 마느냐 되게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검찰이 전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황 청장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푸닥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보니까 승자는 검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지 현상이 되게 심각한 게 드라마 보면요. 검사들이 이뻐요. 뭐 사건 현장 누비면서 이단 협착에 하고 그렇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부검도 다 친히 다 보시고 뭐 안 하는 게 없으시 열일을 하더라고요. 또 애국심도 강하고 현실에서 진짜 그런 검사가 있기나 한가요? 이런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영속화시켜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이지 검사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건 경고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법칙 같은데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국민들은 또 경험할 거예요. 협박 아닙니다. 전 두렵습니다. 하나의 일을 겪으면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우리가 국가다운 국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5년마다 이런 푸닥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이렇게 묵과하고 봐줄 수 있는 건지 파주니까 자꾸 오만불손하게 덤벼대고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하는데 정말 이제는 국민적 심판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지났죠. 네,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짧게 하나만 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이 검찰을 미화하는 것도 있지만 희한하게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법조 기자들은 조금 논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멘트를. 예. 제가 한겨레 신문 사회 이사인데 한겨레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겨레 신문 얘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자가 어디 출입처를 드나들면 출입처 동화주의가 생겨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 고충도 눈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처나 동화주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동화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강한 곳이 검찰 출입 기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이를테면 재경부 힘센 부서잖아요. 돈을 핸들링하는데 이런 부서를 오래 드나들어도 그렇게 검찰 출입 기자들 같은 모습은 안 보여줘요. 왜 그러냐? 제가 단연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첫째, 검사들의 대접이 따뜻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게 먹는 게 달라요. 크레스가. 제가 2004년 5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라는 걸 했는데 참여하고 우리 황 청장님도 그때 같이 이 경찰청 실무자로 일하셨을 텐데 한 번은 경찰청, 한 번은 대검찰청 가서 회의할 때인데 일단 대검 가면 술이 달라지고요. 경찰청은 이제 100세주도 아니라 옛날에 50세주 기억나세요? 100세주에 반 소주 타는 거 정도를 먹었는데 검찰 가면 이제 저 위스키 먹고 이렇습니다. 단가가 달라져요. 정말요. 대접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검사들이 기자들 민원 해결을 잘 해줍니다. 이게 다 명예훼손이니까 뭐 입건해가지고 수사하세요. 민원 해결 정말 잘해줍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찰 개혁 과정에서도 경찰의 정보 경찰에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정보 경찰 개혁을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요구한 사람인데 실제로 정보로 따지면요 경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보의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검찰에 나가 있습니다. 정보 경찰처럼 이렇게 요란한 활동,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특수수사를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정보가 경찰청에 축적돼 있겠습니까? 검찰에 축적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어디 축적돼 있겠습니까? 검찰에 축적돼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하나씩 흘리는 게 기자들이 검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번에 조국 씨 관련 가족 관련 뭐 수사에서도 검찰이 보도자료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단독 또는 특종이라고 그래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죠? 검사들이 하나씩 일간지 10개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 인장이 위조됐다, 뭐 PC 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전혀 못 하는데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 주는 거 그것도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풀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언론을 찍어가지고 하나씩 줍니다. 물론 골고루 주는 편이긴 해요. 그런 데서 지금은 약간 진보 정권이니까 진보 언론들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검찰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꿈뻑 죽는 거예요. 게다가 사법시험도 합격했으니까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하는데 권력 핵심이 뭐 자본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이 정도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언론 권력이 검찰 권력, 자본 권력을 잘 감시해줘야 우리가 살만하거든요. 근데 언론 권력이 검찰 권력하고 유착되거나 하위 파트너로 전락되면 정말 큰일인데 법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불안해요. 조국 씨 딸이 정말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국민적 관심사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보도돼야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씨 본인에 대한 뭐 범죄나 수사도 아닌데 이게 다 언론이 검찰과 함께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은 좀 더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0세 주 슬프네요. 뭐 지금은 아니겠죠. 네.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왔거나 검찰에 편성된 예산이 훨씬 많죠. 그게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민들 세금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의 스폰서들이겠죠. 네. 혹시 공수처 관련해서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그럼 다음. 네. 아니요, 공수처는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에요. 뭐 공수처 법안 제안에서도 뭐 홍콩의 염정공사, 뭐 싱가포르 탐호조사국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홍콩 시민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염정공사 같은 경우에 뭐 직원 규모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요 어떤 조직이냐면 그 법상 이제 조직 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 수사관들이 이 30명 이내, 50명 이내. 그 다음에
행정요원이 20명 이내인 간촐한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뭐 정무직 고위공무원들,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 상급 이상,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잘못된 왜곡된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방식 말고, 물론 참여연대가 20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그런 방식 말고 진짜 진지하게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수처는 이미지는 좋은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니까요. 이름도 좋은데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익숙하다고, 근사하다고, 이름이 좋다고 정말 좋은지는 의문입니다. 네. 예,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말씀드리면은, 바람직한 제도라면은 그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경찰이 오랜 동안 이른바 특수수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권력형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찰이 그런 수사 역량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수처를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근데 공수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뭐 비대화된 기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검사만 약 2,300명, 또 검찰 수사관들 한 7, 8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100명, 150명 요 규모입니다. 수사관 통틀어 가지고 100명 정도, 10,000명, 검사와 수사관 합해서 한 100여 명. 지금 검찰은 10,000명입니다. 100분의 1 조직 가지고 강해지면 뭐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가의 사정 기능, 수사 기능은 쪼개져야 합니다. 자꾸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조직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은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거기는 제외하고, 공수처, 경찰, 금감원, 뭐 국세청, 뭐 공정거래위, 이렇게 다 세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른바 다원화죠. 수사권을 다원화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선 당장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권력형 부패 비리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권력형 부패 비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수처가 또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사와 판사들의 이 부패 비리는 특히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검사, 판사 부패 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법조인 조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불가피하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 청장님은 정말 경찰관 같지 않은데, 제가 경찰관이면 아니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특수수사 맡겨만 줘보세요, 박살 낼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분이 경찰관이 아니라 무슨 시민운동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정체성이 역량이 정말 문제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언론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가, 그럼 경찰은 준비됐냐? 경찰은 뭐 자질이 있냐? 경찰 파쇼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단연간 경찰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자질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자질로 따지면 누가 자질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질문 던지는 국회의원들 보면 막 끔찍하잖아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저지를 수 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국회란 제도를 운영하는 게 뭡니까? 유지하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대의기관으로 입법도 하고 예산 감시도 하고 이래야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자질을 얘기하면요 500년 후에도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만이 넘는 조직인데 뭐 이상한 뭐 윤총경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친구들 한씩 튀어나오고 아니 윤총경이 이상한지 안 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명예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자질론으로 연결되면 이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일반 원리예요. 옛날의 재판은 정말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했어요. 그걸 사또 재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또가 원님이 자기가 시켜가지고 잡아와라. 잡아오는 건 뭐예요?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묻는 게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요, 전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구 쳐라. 틀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또 재판이잖아요. 이걸 나눈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나누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과제인 겁니다. 공수처로 돌아갈 게 아니라 검찰에서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저는 뭐 아주 좀 시니컬하게 뭐 반대를 전면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뭐 개혁 방안 뭐 이런 것들로서는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는 데는 다 의견을 좀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뭐 어려움들 갖다 다 제거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검찰 개혁의 지향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야 시민들이 좀 만족하고 또 안심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건 뭐 다 한번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비대화된 이제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수사의 총량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고소 고발도 너무 많고 툭하면은 수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 수사의 총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사 총량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즉 수사권,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그 대전제하에서 볼 때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는 이제 전면 제거됐을 때 그 수사를 경찰이 떠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이 그럼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뭐 경찰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자꾸 던지세요. 그런데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를 경찰이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그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그건 여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거하는 이런 논의의 국면에서 그것은 그 상관관계가 있는 논의가 아니다. 경찰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경찰이 비대화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본질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제 검찰 수사권을 제거하거나 뭐 축소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폐지된 수사권이 이제 뭐 공수처로도 가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가 경찰이 떠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따라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지향점입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거, 장관이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관의 지시 하나를 할 수 있는 개혁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조정이 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렇게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장관이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주권을 대통령에 위임했어요. 대통령이 자기에게 맡겨진 주권 가지고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장관들 임명해서 일을 나눠가지고 시키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줬어요. 대통령한테 정부 조직 권한을 줬어요. 정부 조직을 이렇게 꾸려봐라. 예컨대 검찰 조직 어떻게 꾸려봐라.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 법무장관의 위임에서 법무장관의 권한이에요. 검찰 조직 어떻게 꾸릴 것인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조직에서 이른바 수사부서를 다 없앨 수 있어요. 법이 아니어도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어요. 검찰 수사관들은 본래 그 수사 인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검찰 수사관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없는 부서로 발령내면 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 검찰 수사 인력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어떤 보호 관찰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계속 보호 관찰해야 될 일, 이런 일을 검찰 수사관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형 집행 안 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형 집행하는 거 다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힘쓰는 폼나는 자기 권력 쓸 수 있는 수사에다 활용하니까 지금 꼭 필요한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한 데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 전부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법무장관이 할 수 있어요. 검찰의 특수부 금방 다 없앨 수 있어요. 다 없앨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작금의 상황이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그 데자뷰 이런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마치 검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참여정부 때 무슨 동의를 얻어서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에 좀 반발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동의를 얻은 겁니다. 장관이 법무장관이 검찰을 대표해서 서명했잖아요. 동의를 얻었어요. 저는 그게 뭔 동의가 필요한가? 근데 지금도 검찰의 동의하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검찰 개혁을 하면은 검찰의 힘을 갑자기 빼면은 그러면 뭐 검찰의 반발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뭐 야권이 반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 정도 반발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검찰 개혁 못 합니다. 그때도 참여정부 때도 그런 거 다 신경 쓰다가 갑자기 이른바 대선 자금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검찰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검찰로 뭐 꽃이 배달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검찰을 수사 조직을 손대려고 하니까 보복한다라고 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또 야당이 그렇게 비난할 것이다. 그거 의식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당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검찰 힘만 키워주고 그러다가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멈칫멈칫대다가 이게 손 못 대고 멈칫멈칫대던 사이에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특수부 전부 없애고 검찰 수사관 다 다른 데로 발령내고 이거 못하고 멈칫멈칫대다가 그러는 사이에 그 후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야당이든 검찰이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당신들 수사한다고 우리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서면 또 명분에서 밀려서 또 못해요. 이렇게 지금 실패 전체를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이 정부가 장관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흔들려도 이걸 해야 됩니다. 피의자로 내세우도 그걸 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가면서도 해야 됩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한 의도는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의 의도를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입니다. 진압해야 될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가야 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은 아까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게 보여요, 저도. 그래서 그 목표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일부 시민들이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 국민청원 한 거 반갑습니다. 근데 그거 비본질이죠. 이름은 제가 이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에도 그 대목을 썼는데 이름은 정말 이상해요. 거느리다 뭐 이런 거고 그 권위적이고 이상합니다. 검찰청의장이니까 검찰청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들은 검찰청장이라 부르면 지방검찰청도 있는데 청장이 여러 명이어서 헷갈린다. 그래서 총장이다. 거느리다, 다스리다 이런 뜻의 총장이다. 근데 경찰청도 청장 많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서 뭐 옆에 있으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옆에 있으면 황 청장님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청장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 가서 얘기하면 이 청장, 김 청장, 박 청장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진짜 문재인 조직이 대안적 십자사였어요. 거기가 총재라고 그랬는데 법을 바꿔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안적 십자사의 회장님이 한 5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각 동네 봉사회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됐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 시민들 요구처럼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비본질이다. 본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전에 보면 서울도 그렇고 지방검찰청이 있죠. 근데 지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을 흉내낸 거예요. 근데 법원은요. 아시는 것처럼 1심, 2심, 3심합니다. 3심제죠. 1심, 원심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항소심 가서 또 판결을 받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활동은 한 번 수사하고 한 번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이라는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법원 옆에 똑같은 크기의 건물로 너도 사법시험 합격 나도 사법시험 합격인데 우리도 이런 대접 받아야 돼 하는 게 고등검찰청이에요. 정말 놀고 있는 거예요. 고검은요. 왜?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직으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없애야 됩니다. 와, 그 고검 서초동에도 고검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검찰청 건물 전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참. 진짜로요. 국민 혈세로. 그다음에 어제도 오늘자인가요?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관용차 안 타고 다닌다더니 37명이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차는 지가 타고 다녀야죠. 퇴직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그다음에 검사는 시작부터 너무 높은 직급을 줘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줍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문제였는데 중수부를 없앴어요. 법률을 개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결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결단하면 고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조국 씨 개인의 문제, 개인이 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런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됩니다. 정말 국가적 과제가 많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내년 총선 때까지 또 총선 이후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보자. 그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오늘 그 제목이 싸움의 기술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과 청와대 또는 대통령에게 정말 검찰 개혁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에서 개혁하면서 분위기 바꿀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인사와 예산, 이 징계, 감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국가 수사에 관한 예산을 이중으로 많이 씁니다. 경찰 하나로 족할 예산을 검찰이 이중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경찰은 1인당 수사관 1인당 쓰는 돈이 예컨대 수사관이 1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을 쓴다면은 검찰 수사관은 100만 원을 씁니다. 이렇게 그 예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과도해 가지 않도록 또는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폐지되도록 정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야당의 반발 또는 뭐 그 보수 언론 등의 반발 또 뭐 어쨌든 반대자들의 반발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잘 타고 넘어가면서 이런 검찰 개혁의 때로는 디테일, 때로는 이제 큰 줄기 이것을 이제 해나갈 것인지 정말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싸움에 정말 기술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향점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 개혁의 지향점은 검찰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 공소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죠. 박상기 장관도 퇴임하면서 그 제시했던 것처럼 공소기관을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이제 하면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른바 뭐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겠죠. 하나씩 좀 지금 이제 검찰이 엄청나게 흔들어 대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지 않고 그걸 돌파해 나가야 하는 그런 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지금 뭐 정말 만신창이가 됐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왕 만신창이가 됐는데 검찰 개혁이라도 제대로 하나 이루어놓고 그리고 뭐 언제 물러날 수 있으면 명예롭게 물러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네, 명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명절에서 가셔서 뭐 부모님들 아니면 뭐 삼촌 뭐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분이 가장 큰 이슈였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 외삼촌께서 조선일보를 아주 열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이야기하지 말자고 아예 하다가 술 한두 잔 들어갔는데 누가 실수로 그걸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하약이 터지고 말았는데 결국은 결론을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내셨어요. 외삼촌께서 내년 추석 때까지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고 있으면 자기가 술값을 다음 추석 때 내고 그 중간에 경질되면 내가 내는 걸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왕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이 이게 좀 재원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몇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여러 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뵀죠. 네. 그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만. 근데 좀 불안해요. 불안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왕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잘못되다는 여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렇죠? 뭐 60% 가까이 되고 잘했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보통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도 반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아쉽고 불안한 건 이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간 데가 전자발찌 관제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있고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하지만 법무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행정이어서 그렇게만 움직이는 건 약간 좀 수준 낮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어요.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검사의 묘소를 찾아간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그런 퍼포먼스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조국 장관이 보여준다 해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국민들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그 법무부 장관 지명 받기 이전의 모습이겠죠. 그냥 텀블러인가 뭐 들고 다니고 가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 넘기고 이런 모습의 조국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그냥 만창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정직한 정책, 정말 이게 개혁이구나 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도 엉망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벌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장관님. 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반 이 국론이 참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 그 양쪽 다 의견이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 조국 장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 조정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정부 조정안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또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하기를 계속 바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그나마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상징, 검찰 개혁과 동일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관 개인, 일개 법무장관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온통 짊어진 그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큰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된다. 또 디테일은 과감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과감하게. 여론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갑자기 돌아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론에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전공법으로 그리고 진실된 자세로 검찰개혁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러면서 과단성 있게 개혁해 나가면 따라올 사람 따라올 겁니다. 지지할 사람 지지할 겁니다. 결국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은 저는 그 시대적인 과제를 잘 완수한 인물로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좀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진보 보수 너무 민감하게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진보 언론이라고 해도 기사 잘못 쓰다가는 즉각 기레기라고 요거도 먹고 요거 먹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당장 부수가 막 해지가 되고 오마이뉴스 후원 회원도 막 이렇게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센 발언을 해주시면 어떡하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정수석 때 가졌던 어떤 아니면 합의했던 거기에서 조금 좀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학자 조효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한데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죽고 사는 문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실감을 못하는 게 뭐냐면 당장의 위기가 아니고 미래의 일, 그래도 몇 년 후, 10년 후의 위기이기 때문에 실감을 못한다 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 마찬가지로 사실은 김학의 사건부터 예를 들면 노회찬 전 의원의 엑스파일 문제부터 아니면 최근에 조국 장관 문제까지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삶의 문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못 시키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개혁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좀 자기들의 문제로 느끼고 또 각자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까지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직장에서 뭔가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을 사 보세요.
아니 왜 이거 제가 쓴 책이지만 진짜 좋은 책인데요. 저 혼자 쓴 책은 아닌데 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 시민 노릇, 주권자 노릇하는 게 쉬운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매번 5년마다 정말 쿠데타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국정농단을 겪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공부해야 돼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 함께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이 상황 돌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정말 황 청장님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검찰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나치 시대 그 독일의 그 목사였던 니멜러라는 목사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뭐 이런 제목 비슷한 시가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다.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치가 유태인을 덮쳤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치가 나를 덮쳤다. 이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나치가 권력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 거기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침묵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피해는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자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검찰이 무슨 정치적인 중립성을 안 지키고 어쩌고 이런 데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은 일상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건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덮어버려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검찰로부터 피해당하는 검찰권이 나오면서 피해당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그를 통해서 그 조직화된 힘으로 즉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 이 공고한 카르텔, 공고한 어떤 기득권의 장벽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 말씀이 나오셔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너무너무 쉬워요. 우연히 뭐 SNS 등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마이뉴스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내셔요. 아니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 너무 취약해요. 그런데 무슨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하고 뭐 진보 언론들 구독 해제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당신을 위한 언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 언론들은 정말 논조가 어떻든 간에 나라를 말아먹든 어떻든 간에 30년, 40년, 50년 평생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진보 쪽은 그렇지 않아요. 진지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들어오실 때 대전 충남 인권연대 회원가입서 받으셨죠? 리플렛 그 지금 메모하시던 건데 거기에 회원가입서를 쓰세요. 쓰고 나가실 때 주세요. 그게 연대입니다.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연대하고 그래서 곳곳에 진지가 만들어지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독립된 힘이거든요.
정부 지원도 안 받고 뭐 기업에서 도움도 안 받아요. 근데 시민들이 모여서 100명, 200명 또는 300명이 같이 인권단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검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힘들을 모아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특별히 마지막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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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마이뉴스 직원분들도 갑자기 포커스를 맞추시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검찰 개혁 관련 조국 사태 돌아가는 게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이 두 분을 모시고 뭘 좀 해볼까 이게 새벽에 이제 생각이 나서 잊어볼까 싶어서 그 메모를 하고 그 다음 날 정말 무리하지만 이제 청장님께 그 장문의 문자를 드리고 오차기 국장님께 전화를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했는데 제 그 좀 우려와는 다르게 너무 흔쾌히 일정을 맞으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두 분 다 흔쾌히 해줘서 일정 마련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오셨던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특히 황 청장님 뭐 앞으로의 뭐 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예, 아마 네 언론사에서도 와 있는데 뭔가 좀 원하는 대답이 혹시 있을지. 네, 뭐 질문의 의도를 알 듯 모를 듯합니다. 근데 저는 평생 경찰 35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을 이제 경찰에 이렇게 몸을 담았습니다. 뭐 경찰을 떠날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년으로 쳐도 한 2, 3년 남았습니다. 짧으면 2년, 길면 3년 또는 뭐 한 1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년이 뭐 그 계급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이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후에 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후에 뭐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안 해본 일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경찰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경찰 개혁, 검찰 개혁, 뭐 조금 더 크게 좀 더 넓혀서 말씀드리면은 뭐 좀 더 정의로운 사회, 뭐 특권층이 막 날뛰지 않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제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영역이 어느 영역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정치권일 수도 있을 거고, 공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역할이든지 저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목표는 그런 사회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저의 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시민분들처럼 3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또 오창희 국장님, 황운하 청장님을 뵀을 때 그때 토크 콘서트에서 너무 감동받았다. 그리고 5년 동안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 훌륭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들으실 수 있도록 두 분의 또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로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